저는 10년 넘게 수학 실무를 출판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실무를 수능 때까지 수십 회분, 많게는 100회분 넘게 막 풀어요. 막판에 1일 1실무씩 달리면서 돈도 엄청 쓰던데 많이 푸는 만큼 당연히 다양한 스타일의 시험지를 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수능날 시험지를 받으면 뭔가 익숙하지 않고 실무를 풀 때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학생들이 무분별한 실무들의 늪에 빠져버려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무를 많이 푼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수학 실무를 풀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수능 수학 시험지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이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꼭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될 때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공포가 확산되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정답률이더라도 그 변별 포인트가 논리적인 사고인지 진득함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그에 따라서도 사교육의 의존도가 달라집니다. 이사수능 22번과 이호수능 22번을 예시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수능 22번은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로 변별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도 못하고 좌절하는 반면 세상위권 학생들은 머리를 좀만 굴리면 딸깍 해버리죠. 많은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호수능 22번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만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진득한 계산을 하거나 케이스들을 꼼꼼히 따지는 식으로 변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똑같이 계산하고 분류를 해야 하죠. 따라서 만약 맞히지 못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하면 정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정답률이 낮더라도 사교육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면서 계산이나 케이스 분류 등 꼼꼼함과 진득함을 통해 변별하는 스타일의 시험지로 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험생인 우리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수능날은 긴장이 되어서 똑같은 시험지를 받더라도 평소보다 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가 큰 편이라면 어려운 시험지 그리고 실험적이고 신유형인 시험지의 비중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면 난이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곤 하는데 낯설음에 대한 모래주머니 효과도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래주머니를 과도하게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난이도에 있어서는 내가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험의 난이도에서 한 문제 정도만 어려우면 됩니다. 가령 1컷이 88인 시험을 체험해 보려 한다면 1컷이 84 정도의 실무를 풀면 됩니다. 만약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면 단순히 실전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운 실무만 풀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평가원의 입장과 수험생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보면 수학 실무를 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좀 보일 겁니다. 물론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출제될지 모르므로 그 외의 스타일의 시험지로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다양한 스타일을 대비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풀어 제끼기만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둘을 꼭 구분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내가 푸는 시험지의 스타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수학 시험지도 사람의 MBTI처럼 4가지 요소에 따라 총 16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지와 쉬운 시험지. 두 번째, 실험적인 문제들이 많은 시험지와 그렇지 않은 시험지. 세 번째, 주요 문항들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지와 진득함을 요구하는 시험지. 네 번째, 문항간 난이도 편차가 큰 시험지와 작은 시험지. 구체적인 분류 방법은 제가 카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꼭 한번 보시고 내가 풀고 있는 실무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 MBTI를 토대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평가원이 출제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진득함을 요구하는 I와 F 조합의 시험지에다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래주머니 효과를 위해 좀 더 어렵고 실험적인 시험지, 즉 EN스러움까지 조금 곁들이면 딱 중심이 잡아집니다.
사격으로 치면 0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해 6편과 9편 스타일을 참고하되 예기치 않게 출제될 수 있는 다른 스타일까지 챙기면 완벽한 수화 실무의 커리큘럼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좀 아실 겁니다. 나는 실무를 100회분 넘게 풀 거니까 당연히 다양한 스타일을 접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안일한 것인지 말이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계속 생각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수능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더라도 대비가 되면서 똑같은 기수의 실무를 풀더라도 남들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는 복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